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것이 이제 문학 비평인데요. 이제 자연스럽게 아까 말씀드린 그 언어 전회에 의한 사상적인 변화도 있습니다만 성서학의 자연스러운 발전 단계에 의해서 문학 비평으로 넘어가는 이제 이런 또 어떤 동기들도 있었는데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편집 비평을 시작할 때는 어떠한 전제를 가지고 있었느냐면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마가복음으로부터 가져온 게 있습니다. 또 Q 자료로부터도 가져온 게 있습니다. 이것은 마태의 생각이 아니라 마가복음의 사상이고 Q의 신학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마태의 신학은 자료 말고 자료에 대해서 어떤 손질을 가한 여기에 마태의 신학이 담겨 있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럼 다시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죠. 우리도 이제 논문을 쓸 때 다른 저자의 글을 인용한단 말이죠. 저자의 글을 인용해 놓고 거기에 대해서 평가하지 않았어요. 그 얘기는 내가 거기 동의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른 저자에게서 온 내용이지만 그것도 내 생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편집자가 더한 손길만 찾아내면 안 되고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28장 20절까지 전체 내용에서 마태의 신학을 찾아내지 않겠느냐 하는 이제 편집 비평 내에서 이제 그 생각의 변화가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문학 비평을 자연스럽게 준비하는 역할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관심이 역사 비평에서는 본문 배후에 있는 역사 또는 원저자에 있었다면 이게 이제 문학 비평으로 넘어오면 거기로 가지 말고 이 텍스트 자체에 주목해보자 하면서 최종 본문에 이제 관심을 집중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렇다면 최종 본문을 읽으려면 그 본문의 문학 양식에 맞게 읽어야 되지 않느냐. 시는 시로 읽어야 되고 서사는 서사로 읽어야 되고 편지는 편지로 읽어야 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문학 장르에 맞는 방식으로 책을 읽자. 그러면서 이제 문학 비평이 발전하게 되는 거죠. 복음서 경우에는 이제 서사이니까요. 내러티브 문학이니까. 그렇다면 복음서를 읽을 때는 서사를 읽는 방식으로 읽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과거 편집 비평 시대에는요. 편집 비평 학자들은 복음서 저자를 신학자로 보았고요. 복음서를 어떻게 읽었느냐면 저자의 신학을 보여주는 일종의 데이터의 모음집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마가복음에 십자가 신학이 담겨 있다. 그러면 십자가 신학을 담아놓은 그 본문이 마가복음 전체에 어느 위치에 있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 내용이 얼마나 많이 들어있느냐, 분명히 들어있느냐 이런 것만 중요하죠. 그러나 마가복음을 하나의 서사 작품으로 볼 때는 똑같은 이야기도 이야기 처음에 하는 것과 이야기 나중에 하는 게 다르잖아요. 이야기의 흐름에 따라 이제 보자는 거죠. 그리고 이제 모든 이야기에는 줄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옛날 생각해 보시면 이제 소설의 섬유소라는 게 있죠. 소설의 섬유소라는 게 등장인물, 사건, 배경 이건데 그게 이제 엄격하게 말하면 서사의 섬유소거든요. 소설뿐만 아니라 모든 내러티브에는 이 등장인물, 사건, 배경이 있는데요. 그래서 복음서도 이제 저자가 등장인물을 어떻게 구성해 나가는지, 사건이 어떻게 전개되어 나가는지, 배경을 어떻게 사용해 나가는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마가복음의 메시지가 어떻게 전달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이제 자료들이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서사에서 사건과 사건이 인과관계로 배열된 것을 플롯이라고 부르죠. 우리가 이제 중심 줄거리라고 부르는 거. 그럼 이야기의 줄거리를 따라서 이제 읽어야 하지 않겠느냐. 우리가 마가복음 또 공관복음 읽으면 그냥 단순 에피소드들을 단순히 모아놓은 것이라고 읽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거기에도 하나의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 흐름을 찾아가면서 읽자. 그러면 이제 동일한 책도 그 전에는 편집 비평식으로 단순한 어떤 자료집으로 데이터 모음집으로 읽을 때는 볼 수 없었던 그런 이제 새로운 내용들을 찾아볼 수 있게 되고요. 그다음에 또 신학교에서 강의하다 보면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 중에 하나가 편집 비평이나 서사 비평이나 둘 다 최종 본문에 관심을 갖는데 뭐가 다릅니까? 하는 질문을 받는데요. 큰 차이 중에 하나는 어느 맥락에서 의미를 찾아내느냐가 이제 가장 큰 차이죠.
편집 비평은 역사 비평이죠. 그래서 편집 비평은 최종 편집자, 마가복음의 저자, 우리가 보통 마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 마가 자신과 마가의 공동체가 어떤 질문을 가지고 있었고 어떤 역사적인 상황 속에 있었고 그 질문에 대해서 무엇을 대답하라고 했는가, 이렇게 묻는 게 이제 편집 비평인 거예요. 반면에 서사 비평은 본문 배우러 가지 말고 마가복음 자체의 이야기 세계에 집중하자는 거예요. 마가복음에 있는 내용을 읽다 보면 마가복음에 있는 그 내용만으로 하나의 이야기 세계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 세계라는 맥락에 본문을 위치시켜서 의미를 찾아내자. 이것이 이제 서사 비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또 이제 슬라이드를 또 놓치고 지나갔네요. 잠깐 슬라이드 보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함께 생각할 수 있는 건 이제 수사 비평이라는 것인데요. 수사 비평은 역사 비평과 문학 비평을 어떤 그 연결 다리 정도의 양쪽 성격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수사 비평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최종 본문의 어떤 완결된 구조를 중시한다는 점에서는 문학 비평과 닮아 있는 점이 많고요. 그러나 여전히 이제 신약 성경에 사용되어 있는 고전 수사학, 그리스 로마 수사학이죠. 그리스 로마, 그러니까 신약 성서 시대에는 책을 쓸 줄 아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수사학을 알고 있었다고 전제할 수 있습니다. 책을 한 권 쓴다 하면 상당한 지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은 뭐 아무나 책을 쓸 수 있지만 그 시대에 책을 쓴다 한다면 상당한 지성인데요. 그 당시 교육 과정에서는 이제 가장 먼저 헬라어하고 문법을 배우고 그 다음 과정이 수사학이었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책을 쓸 정도의 지성인이라면 당연히 수사학을 알고 있었다고 전제할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서 저자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모든 책 저술에는 당연히 수사학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어떤 수사학이 어떤 방식으로 사용되었느냐 하는 것을 이제 연구하는 것이 수사 비평입니다. 수사 비평은 요즘에는 바울 서신 연구에 이제 많이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단지 바울 서신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수사학이라는 것은 이제 모든 문학 작품에 들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서사 비평에도 서사의 수사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마 슬라이드가 아까 지나간 것 같은데요. 서사 비평은 이제 서사 본문을 등장인물이 어떻고 사건이 어떻고 배경이 어떻고 하고 분석한단 말이에요. 도대체 그걸 왜 하느냐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죠. 그 자체가 재밌어서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많은 이제 성경을 읽는 많은 독자들, 또 설교를 듣는 회중들은 그거 왜 하냐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잖아요. 왜 하느냐 하면 서사의 수사학을 찾아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수사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수사학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만, 수사학이란 간단히 말하자면 설득의 기술입니다. 어떻게 연설문을 작성하는지. 그래서 연설문의 소재를 모으고 연설문을 작성하고 그거를 암기하고 전달해서 설득하는 이 일련의 과정을 가르치는 것이 수사학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마가는 왜 예수님의 이야기를 편지로 적어 보내지 않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설교로 쓰지 않고 왜 마가복음이라는 이야기를 썼을까? 이야기라는 독특한 설득 방법을 사용한 거거든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야기로 적어 보냈을 때 사람들로 하여금 그 예수님의 이야기에 빠져들게 하고 이야기를 읽는 가운데 저자와 동일시를 누리게 되고 그런 가운데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말씀을 배울 뿐만 아니라 어떤 예수님과 생각과 행동에 동일시를 이루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청중을 설득하는 효과가 있단 말이죠. 그 장르 자체가 이제 설득을 위해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저자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마가복음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하려고 하느냐, 그리고 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느냐. 이제 그게 서사의 방법이죠.
등장인물들을 어떻게 구성해 나가고 사건들을 어떻게 전개하고 또 이야기의 배경을 어떻게 구성하는 이런 방식들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고 있냐. 이런 것들을 알아내고자 하는 것이 결국은 서사비평입니다. 서사비평의 최종 목적은 서사의 수사학을 알아내고자 하는 데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설명드릴 수 있는 것이 본문과 독자의 만남을 중요시하는 의미가 본문과 독자 사이에서 형성된다고 보는 방법인데요. 그 가운데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원문에 충실하게 원문 가까이에서 의미를 찾아야 한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아예 아주 과격하게 독자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의미에 참여하려는 이런 여러 가지 이 안에 스펙트럼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이제 독자 반응 비평이라고 부르는 방법은 대개 이제 중간, 물론 그 안에도 이제 여러 가지 스펙트럼이 있는데 대개 이제 중간 정도에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 독자가 본문을 읽는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독자 반응 비평을 정서 해석에 상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본문을 처음 읽는 독자라고 전제하고 마가복음을 내가 생전 처음 읽는다 하고 전제하고 마가복음을 읽어 나가면서 독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분석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거기에 어떤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이 하나 나온다. 그럼 처음 세례 요한을 만났을 때는 사람들이 인물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사건이 전개되다 보면 요한에 대한 이미지가 계속해서 바뀌어 나가겠죠. 이렇게 한 인물이 계속해서 구성되어 나가는 것, 캐릭터리제이션이라고 말하는데요. 그 구성 과정을 분석하기도 하고 또 사건이 전개되어 나가면서 독자들의 인식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또 그것이 신앙적인 어떤 변화들을 초래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해 나가고자 하는 것이 이제 독자 반응 비평이고요. 이데올로기 비평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 성경 안에는 많은 이데올로기들이 들어있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가부장제 이데올로기 성경에 들어있죠. 그럼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가부장제를 말하니까 오늘도 우리가 가부장제를 따라야 된다 이렇게 말하진 않잖아요. 그 이데올로기를 어떤 식으로 해결해 나가면서 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주 원초적인 단계에서 이제 아주 부드러운 단계에서 이데올로기 비평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아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이제 그런 분들도 있고요. 한국 현실하고는 잘 안 맞는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 다음에 이제 아예 그냥 독자 쪽에서 텍스트를 의도적으로 비틀어 읽으려 하는 이제 그런 시도들도 있습니다. 성서학자들 가운데는 많지는 않습니다. 이런 방법들이 이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비평 방법.